Ladies and gentlemen.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뉴스픽. 네, 정실의 뉴스 브런치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갑니다. 조혜숙님, 성인애님, 아카스이즈님 다들 감사합니다. 들어와 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로 써니스카이님 들어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첫 코너 뉴스픽 월요일과 수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지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부가 지금 차별금지법 안에서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대상에서 빼자 하는 그런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또 이런 의견을 낸 것인지 이에 대해서 지금 뭐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지 먼저 전지현 변호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일단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아직 통과가 안 됐으니까 이게 무슨 내용인지를 말씀드리면은 네. 뭐 근로의 기회 아니면은 뭐 취업할 때 아니면 근로 조건, 임금, 심지어는 교육이라든지 금융 서비스를 받는 부분까지 거의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차별을 하지 말자 이 법의 취지예요. 그럼 차별이란 건 뭐냐 네. 말씀을 드리면은 A하고 B가 있는데 얘네 둘을 다르게 취급하는 게 무조건 차별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영어 학원 강사를 뽑는데 토익을 600점 맞은 사람이 있고 토익을 만점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토익 만점 받은 사람만 채용하는 거를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차별이는 성별이라든지 어떤 성기호, 성정체성, 연령이라든지 종교, 출신, 기혼 여부, 건강 상태 이렇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선천적인 부분이 있죠. 아니면 그럼요. 우리가 그 취향을 존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가 거기 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차별을 받았을 때의 그 구제 수단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이게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규정이 돼 있는데 네. 인권위에서 시정 명령을 할 수도 있고 이거를 가지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는데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이런 내용까지 있는데 네. 저는 지금 이 법을 볼 때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까는 법원의 조치와 관련해서도 내가 차별을 받음으로 인해서 받은 그 손해를 입증할 수가 없을 때는 사용자가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B만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얻은 그 수익을 손해로 추정한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원래 손해배상 청구라는 거는 그 손해를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 받은 손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일반 민법상 원리랑 좀 맞지 않는 면이 있고 그다음에 차별을 받은 사람이 법원에 구제 요청을 하면은 법원이 임시 조치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떨어지고 내 친구는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차별을 받았다고 법원에 청구를 했는데 그럼 임시 조치라는 게 이 사람을 임시적으로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그럼 붙여줘야 된다는 말인지 이게 실질적으로 사법적인 구제로 가면은 이어지기가 어려운 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디테일한 면이고 교정을 할 부분이고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성별이라든지 연령, 종교 이런데 예. 학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학력은 뭐 초중학교만 나온 사람 아니면 대학교만 나왔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예.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하는 그런 그 개념인데 여기에 대해서 교육부가 이 학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대상에서 빼자 이런 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을 이유로 다른 취급을 하는 거는 허용이 된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고 물어봤더니 학력이라는 거는 어떤 환경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개인의 노력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그냥 학력이라고 해가지고는 차별 금지 영역에 딱 집어 넣어버리면은 네.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우리가 분명히 그 학력이 좌우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 학력을 가지고 차별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는 게 과연 정당하냐 이런 반대 반응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것에 따르면 지금 아직 법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지만 그 나와 있는 내용들이 과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거냐. 특히 학력 부분을 이제 교육부가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그쪽에 초점 맞춰서 얘기를 또 해보죠. 차별금지법의 취지를 좀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교육부가 낸 의견에서 또 타당한 부분이 있는 걸까?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죠.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차별금지법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라는 조항이 앞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공공의 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논문을 그렇죠. 써야 되고 예.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 소지자라든가 뭐 석사학위 소지자 뭐 관련 분야의 규정이 돼 전공자 있죠. 규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차별하고 보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라는 것은 꼭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학력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취지를 담았다라는 지금 네. 반론이 제기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나왔던 법안들도 좀 봤습니다. 의원 발의안을 좀 봤는데 2019년에 김부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학력 학별 차별금지 관한 법률안을 예를 들어 보면은요. 예. 처벌 중심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력 학벌이 차별이 만연하고 있고 이것을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이런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예. 또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실태 조사를 한다던가 등등의 포괄적인 내용이 쭉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게 민간에서 소송이 됐을 때 어떻게까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예. 이 법은 첫 걸음을 떼는 단계에서 그런 취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 공공 분야에서 최근에 블라인드 면접이라던가 학력 뭐 기준을 많이 낮추는 그러니까 네, 기회의 노력들을 평등차를 하고 낮추는 있죠. 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네, 일반화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만나본 바로는 이게 학력이나 학벌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일례로 제가 같이 일한 공무원이 있었는데 저도 편견이 있어 당연히 대졸자인 줄 알았어요. 요즘 대졸 공무원들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분이 대학교 휴학을 한 상태에서 공무원 시험을 통과해서 공무원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예. 업무 능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근데 학교를 자퇴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제가 그래도 대학을 졸업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이 공직을함에 있어서 이 대학을 졸업하고 안 하고의 큰 차이를 못 느끼기 때문에 오히려 공직에 더 전념하는 것이 낫다라고 낫다. 판단한다. 부모님도 흔쾌히 동의했다는 얘기 들어서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 그러네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뭐 기술 분야라든가 안전 분야는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겠지만 최근에는 꼭 학력이 아니더라도 오히려 자격증을 더 중시하는 것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그런 것도 봐야 되고 또 하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인재를 선발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반론이 나오는데 요즘은 직무기술서를 많이 쓰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계획서를 쓰게 하거든요. 예. 보완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전제면. 공공기관에서 요새 블라인드 채용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교직원이라든지 이렇게 임직원들을 채용을 할 때 공공기관에 채용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학벌이 높은 고학력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낸 거를 보고 논문 뭐 썼냐 그래가지고 논문 키워드 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렇게 타고 들어가기도 한다.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교육부의 취지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게 학력이라는 게 이게 전적으로 환경에만 좌우되는 거는 또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또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물론 학력이 별로 차이가 없는 직역도 있지만은 또 그게 중요한 영역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제 경험상 세상에서 가장 공정한 제도는 저는 고시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버리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못 달거든요. 그 제도의 어떤 적절성 자체를 떠나서. 그런데 지금 이게 지금 고시가 폐지가 되고 로스쿨로 갔는데 로스쿨로, 그러면은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에 패스, 논패스로 결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어떤 좋은 학교와 어느 작은 학교를 나온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학점이 3.0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그 고용주 입장에서는 누구를 더 뽑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는 똑같이 학점 3.0일 때 더 좋은 학교를 나온 사람을 우대를 한다고 해가지고는 그거를 차별로 볼 수 있냐 좀 그런 점에서 의문이 들고 만약 이 둘을 같이 한다면은 오히려 네. 부모의 인맥이라든지 사건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 수입 능력 이런 것들이 또 좌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교육부의 입장이 교육부가 좀 설명을 잘못한 것 같아요. 완전히 빼라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좀 뭔가 부가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어떤 업무의 특성 설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있고 이 문제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하면서 학력을 넣고 빼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는 상당히 디테일하잖아요. 예. 그럼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한다면 어떻게 제정을 해야 될 것인지 이거를 구체적인 영역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걸 가지고 네. 교육부 입장이 OX다 지금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예. 조금 반론이 있는데 예.
예전에 나왔던 법안들도 보면 예를 들면은 뭐 승진 등에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승진 시험에 들어가는 면접관들이 이 사람의 학벌이라든가 이런 게 기재되지 않은 서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동안에 업무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네. 근데 과거에는 이 사람이 어느 학교 나왔고 이런 게 사실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렇다 보니까 직무 기술이라든가 그동안에 해온 것이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을 가진 상태에서.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서 보자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학력 말고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보완책들을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신호를 보낸다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인 작용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거듭 얘기를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인재상이 좀 바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고학력자들인데도 인권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전혀 안 돼 있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일부분 학력으로 인해서 좋은 학력과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것도 뛰어날 것이라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좀 선입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앞으로는 공공이든 뭐든 차별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를 좀 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보완책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인재상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아름답고 따뜻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학력을 보지 않는다면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시험이라든지 그런 그렇죠. 제도가 있어야 예.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얼마나 마련이 돼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무슨 영화 배우를 뽑으면서 학력을 볼 필요는 없지만은 분명히 어떤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잣대가 필요한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일반화해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합리적 이유 없이라는 예. 부분을 놓은 상당히 것 같고요. 애매모호한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업에서도 인사팀이 최고의 요직 중에 하나라고 보통 기업 관계자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성차별 문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것이 과연 학력이나 스펙만으로 평가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일까 싶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님 말씀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학력만으로 다 평가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저는 이제 보완 제도가 또 많이 필요하다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학력도 합니다. 어떤 그 사람의 노력의 산물이잖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인정해야 그냥 된다는 무조건 말씀이시죠. 간과를 하고 어떤 성별이라든지 종교와 같이 취급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나 그런 네. 목소리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법안을 보시고 느낀 점들을 주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좀 교육부가 이런 부분을 얘기한 지적한 그 취지 잘못 이해한 건 아닌가. 교육부가 낸 의견 이것에 대한 평가를 두 분이 조금 해 주신다면 마무리로 한마디씩. 근데 교육부는 학력이 뭐 장애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천적 장애처럼 결정되는 부분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 노력에 따라서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네. 일부분 개인의 노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성취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이라는 게 학력이라는 게 우리가 많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네.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게 다양하지만 그러니까 취직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학력 차별을 느낀다고 지금 계속 답변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교육부가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이제 교육부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 데니까는 교육열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이제 그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 취지는 이해하신다. 예, 이제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그렇죠.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할당제에 대해서 선별적 할당제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할당제를 통해서 보완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떤 개인의 능력이라든지 공정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학력이 어떤 개인의 그런 선천적인 부분과 같이 이렇게 취급이 돼서 무시돼야 될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학력 학벌이 고학력이라고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특정 지역에 가면은요 그 지역 출신 대학들끼리의 또 이런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서울에도 있죠. 뭐 특정 대학 서로 밀어주기.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서울에 있는 뭐 소위 이름난 대학을 나온다고 해도 우리 지역 출신 대학이 아니라고 하면 차별하거나 승진 과정에서 파벌 문제 또 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고학력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미치는 학력과 학벌의 영향력이 배타성으로 작용할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런 건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 어제 사의를 표명을 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곧바로 수용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는지 전혜연 교수께서 좀 정리해 주시면 지금까지 상황 저희 같이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최근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이 공개되면서 네.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재산 신고액이 39억 2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이제 재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와 채무가 합해진 것인데요. 예. 들여다봤더니 부동산 재산이 91억 2천만 원. 근데 금융 채무가 56억
2천만 원이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금융 채무가 있을까 봤더니 이른바 언론의 표현을 피하면 영끌 투자 또는 빚을 내서 하는 B2처럼 보인다는 점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지금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상가 두 채가 있는데요. 65억 5천만 원 상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상가 두 채에 설정된 은행 근저당권이 60억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재산이 많아서 저걸 샀다라기보다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을 해서 지금 샀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또 경기도 광주 송정동에 맹지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개발 지역과 굉장히 인접했기 때문에 좀 투기성이 아니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 본인의 반론을 들어보면 일단 광주 송정동 토지는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지역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언론에서는 거짓이다 아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빚내서 부동산 사지 말라고 정부에서 그렇죠.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도 맞물려 있는데 다른 것도 아닌 청와대 비서관이 이런 것을 했다는 것이 적절하다는 논란이 계속 일었습니다. 결국 김기표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문 대통령이 곧바로 이를 수용을 했는데요. 형식만 보자면 자진 사퇴이지만 사실상 경질로 봐야 되고 청와대에서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라는 또 설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뉴스와 더불어서 이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야당에서는 이 경우 지금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또 정부 장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지금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전체적인 의견 좀 듣고 싶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이랑 그다음에 국회의원이랑 누가 더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별 차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무원들 뭐 비서관급 이상이 됐던 아니면 국회의원도 당연히 포함해가지고는 이 부분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한다면은 환영입니다. 도대체 우리나라의 그 땅 투기 그다음에 정보 입수 국가 시스템이 어느 정도로 이렇게 사마귀처럼 퍼져 있는지를 좀 보고 싶어요. 사마귀라는 말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그 인사 검증과 관련해서도 반부패 비서관이잖아요. 반부패 비서관. 예전에 이제 병역 비리였다면은 지금은 땅 투기 의혹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 있는 걸로 보거든요. 지금 아무리 정권 말기로 하지만 정권 말기라고는 하지만 이거 부동산 등기부 등본보면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3달 동안 임명하고 모르고 있다가 재산 공개하면서 알려졌다는 걸로 봐서는 언론에서 터뜨린 것 같거든요. 기자들도 부동산 등기부 등본하고 공개한 내역 보면은 뭔가 이상한 거를 알 수 있었고 얼마 전에 민주당 의원들 전수조사에서 나온 거를 보면은 전부 다 루틴하게 똑같잖아요.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맹지고 개발 호재에 있었고 그다음에 수도권 지역에 땅 산 거 여기에 해당되는 게 지금 딱 몇 군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경기도 광주에 1km 인접해서는 이제 송정지구랑 인접을 해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임명을 했다가 나중에 언론에서 보도가 되니까는 부랴부랴 뭐 개발 제한 조례를 나중에 알았다 얘기를 했는데 땅 사고 나서 개발 제한 조례는 2년 3개월 있다 제정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분명히 문제는 있었고요. 여기에 이 부분 이 부패 반부패 비서관 단독의 혼자만의 문제라고는 생각하지가 않고 부동산 전수 조사를 하신다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영입니다. 이게 위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어떻게 공직자들이 정보를 입수를 하고 우리나라의 국정 시스템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는지는 국민으로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보세요. 김기표 비서관의 경우에는 청와대 임명 받고 난 후에 이건 한 건 아니고요. 이 전에 했던 부분이긴 한데 항상 정부에서 솔선수범을 강조하는데 이제까지 해온 행동이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많이 감안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전 이제 청와대가 이 두 가지 측면의 비판을 피해가기는 정말 어렵다. 첫 번째로는 부실 검증인데 이 지금 이번에 반부패 비서관뿐만 아니라 예전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흑석동 재개발 지역 내 25억 7천만 원 복합 건물 매입했던 거 드러나서 굉장히 논란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도 그렇고 이게 위법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냥 국민 눈높이에 봤을 때 충분히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검증을 했어야지. 더군다나 이 재산 문제는 보통 청와대에서 이런 고위직 임명할 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봤거든요. 그렇죠. 받아서 다 살펴봅니다. 예. 그러면 그것만 봐도 기자들이 봐도 이상할 정도인데 어떻게 청와대에서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었으냐.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게 너무 아니했다라는 비판이 나오는데 그 부분은 청와대가 반드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이 정무적 판단 문제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인사가 됐다가 내부의 어떤 뭐 소통 물통 문제가 있어서 갑자기 뭐 사표를 낸다거나 또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처럼 뭐 한창 여당에서 임대차 3법 얘기하고 있는데 네. 본인은 임대료 인상 5%에 들어간다거나 예. 이런 게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가 지금 국민의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과연 정확하게 보고 있는지 좀 국민으로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재보선 참패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국민이 믿을 만한 대책, 국민의 분노를 달랠 만한 대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택도 중요하지만요. 그 대책을 만들고 솔선수범해야 될 사람들이 그럴 자격이 있냐를 국민들이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성찰과 대안을 빨리 내놔야 된다 봅니다. 네. 중요한 사안이다. 무거운 사안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전재현 변호사께서 끝으로 뭐 하실 얘기 예, 있으세요? 다음에 반부패 비서관 또 임명을 해야 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에서 자신 없으면은 그 등기부 등본을 그냥 공개를 하시면 안 될까요? 본인 동의 얻어서 그럼 국민이 알아서 검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픽 전지현 변호사,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 두 분과 함께 뉴스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28분이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죠.